자, 보십시오. 유튜브 멤버십 회원을 위한 실전 사례 해갖고 무허가 건물 제외 토지 70밀리언 6 지분 매각해서 건물 철거 및 공유 분할 소속한 걸 전체를 내가 다 수록을 했습니다. 수록을 해서 보면 매각 물건 개요 출구 전략 사례 해갖고 76분의 6을 청구 금액을 3천만 원의 강제 경매가 나온 거고 여기에 건물이 부허가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내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줘야 되지 하다 보니까 핵심은 그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가 10분 쉬는 동안에 제가 잠깐 쉬자고 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나가는데 우리 김 사장님이 날 밀어갖고 제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문에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김 사장님 내 새끼손가락 주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새끼손가락 팔린다고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원이라도 안 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새끼손가락 주인이 날 찾아와서 너 이거 살려면 난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럼 내 가격을 내가 결정해요? 파는 사람이 결정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10원에도 못 팔지만은 나한테는 100만 원 달라도 줘야 되죠. 즉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도 꼭 이런 이치가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76분의 6밖에 안 되지만은 나로서는 법에 의해서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돈 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 거를 사지 않으면 자기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고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하고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하죠?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장을 전문을 여기다 다는 겁니다. 소장. 원고 건물 철거에서 보면 소장. 뭐랬죠? 피고, 지분권자들,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취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오늘 이거 올라가면은 유튜브에서 이건 내가 소송을 하겠다는 유튜브를 보다가 정지시키세요. 정지시키면 정말 다 시간력 다 읽어볼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나홀로 소송한다고 했을 때 이걸 보고 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소송하는 걸 이대로 옮겨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중고 취지, 그 다음에 뭐랬죠? 피고 누구누구는 원고에게 어디 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그걸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뭘 달라? 지료를 달라. 이렇게 해갖고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일목록에 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인도까지 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소장을 내는 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소장을 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냈는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고정명령이야. 왜? 지분권자는 여러 명이다 보니까 송달이 안 돼. 송달이 안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송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정명령이 나왔죠. 보정명령이 나왔으니까 뭐야? 숭단해라. 수침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주소 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요령은 뭐냐? 보정명령 나왔죠. 이 보정명령 나온 걸 가지고 어디로 가? 동사무소 가는 겁니다.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 주민등록지에 이 주소에 그대로 있는지 이 사람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주십시오 하면 이 보정명령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정명령에 의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띈 걸 갖고 그걸로 다시 주소 보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주소 보정을 보냈는데 주민등록지 거기 있는데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받지 않으면 특별송달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게끔 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앞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나 이놈은 청구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야? 청구원. 청구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청구원인은 내가 경매로 됐는데 지분을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나도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청구 취지는 다 팔아서 나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다 팔아서 나누는 것을 건물 나누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 청구 취지라 이런 얘기야. 청구원이 내가 이 경매로 나온 것을 몇 분의 몇을 내가 샀습니다. 샀는데 내 지분을 내가 내 권한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걸 얘기는 청구원이다 이런. 이렇게 해서 소장을 내고 소장을 내서 순단이 안 됐을 때는 보정명령이라고 보정명령 하게끔 내면은 결국에 가서는 상대편의 답변서가 나오죠. 답변서가 뭐죠? 뭐라 그래? 청구 취해진 답변. 원고 청구 기자한테 소송을 피고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쭉 나와 있죠. 건물을 철거하고 뒤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원고 청구에 대한 피고의 답변 쭉 나와 있고 결국은 뭐예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든지 하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와 매입을 협의했으나 매입 대금 문제가 협의되지 아니할 이 사건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도 세야 된다는 건 아는 겁니다. 다만 너무 비싸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격 협상을 한다는데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제가 얘기를 했죠. 뭘 얘기했죠?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 주인이나 지분권자한테 팔을 때에 조정으로 간다 그랬죠. 조정으로 가면 가격을 얼마를 얘기하라 그랬죠? 감정가를 얘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가를 얘기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나 조정위원이 감정가대로 팔겠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봐도 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쓰는 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조금 깎아달라고 하면 감정가가 얼마인데 내가 좀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다 승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가가 얼마기 때문에 내가 팔을 땐 감정가의 90%를 팔겠다고 생각하고 90%를 팔 때 내가 얼마가 남아야 되니까 나는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지 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지금처럼 예전에 제가 처음 해봤더니 낙찰을 받고 협상을 하자고 먼저 갔어요. 협상을 하러 갔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몇 분의 몇 지분 가졌는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왜 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소장을 내게끔 되면 소장을 받은 사람이 소장을 낸 걸 갖고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다 보니까 아니면 다 팔아서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거 다 팔아서 나갈 때가 당신 건물 소문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안 하면 법원에서 대체 집행 나서 강제로 소문다. 그렇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야 그렇군요. 이때부터 이거는 뭐야? 이 사람이 알게끔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해서 이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소송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돈이 안 돼요. 이기면. 소송 자체는 뭐 하려고 하는 거다? 협상을 해서. 당신이 협상을 안 하면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내가 나한테 법무사한테다 맡겨둬요. 금액이 크면 내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도 의뢰를 하라고 그러는데 몇백만 원 정도 벌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법무사한테 의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나 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뭐야? 유튜브 밴드에다 올리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은 이렇게 소송한 판결문을 전부 다 답변서 낸 거, 준비 서면 낸 거 이런 걸 내가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시중에 파는 교재가 있거든요. 이종실의 특수경매도 있고 소송경매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려면 책을 보고 소송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 사례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나오는 소송을 해도 되고 없으신 분은 그냥 유튜브에서 사건별로 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거는 그냥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에는 몇백 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유튜브에 이제 한번 가입하기가 나오거든요. 가입하기를 하면 날 보고 가입을 하면 돈을 얼마를 내냐 나한테 출퇴하게 해달라는 건데 가입하는데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출퇴한다고 해서 내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어디서 받아요? 유튜브에서 받는 거예요. 보고. 유튜브에다가 돈을 내면은 3대 2로 가져가요. 내가 3분의 1은 유튜브에서 가져가고 3분의 2는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모든 결제는 그쪽에서 다 하고 세금도 그쪽에서 다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가격을 좀 여러 개 하려고요. 해서 한 달에 12,000원씩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전문을 전부 다 궁금하시다. 소송 전문을 궁금하시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책을 사도 되고 아니면은 이 유튜브에 사건별로
한 몇백 개가 있는 걸 제가 편집을 해서 지금 올리기 시작해서 그 매번 그러니까 다음 이제 그 2주 후에 또 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또 선본을 해갖고 건물 철거,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을 했을 때 소송한 실전 사례 판결문 한 걸 가지고 또 와서 규제에다 한 번씩 넣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강의는 이제 끝내고 특강 끝내고 아까 했던 걸 가서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 농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 농지를 투자하기 전에 몇 가지 원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선이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끔 되는데 이렇게 전답 과선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가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인지를 제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여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농지증을 해줄 때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쓴다 그러면 원상 복구하면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근데 나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농지를 썼다고 했을 때는 원상 복구가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도 원상 복구하게끔 되면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수강생이 농지가 34%까지 떨어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산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것을 가서 얘기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농지증을 받아서 잔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산소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길래 내가 동네 이장이나 누구한테 가서 물으면 그 산소 주인이 누군지 알고 무연고 산소면 이렇게 해서 없애고 만약에 유연고 산소인 경우는 지금 그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료 청구를 하면 된다. 했더니 이장한테 물어봐갖고 그 산소 주인이 누구란 걸 알아내갖고 찾아갔어요.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이 찾아갔더니 어떤 여자분이더라고.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게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산소를 좀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산소가 하나는 내 남편 산소고 하나는 시어머니 산소입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 땅은 자기 시동생이 승속을 받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산소를 썼는데 시동생이 잘못해갖고 그것이 경매로 진행됐는데 내가 내 남편 산소하고 시어머니 산소를 없앨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그 농지를 다시 살 테니까 나한테 80제 당시 얼마에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34%에 샀으니까 감정가대로만 주신다면 우리가 팔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 내가 시어머니하고 내 남편이니까 그 정도 돈 내가 주고 내가 다시 쓰겠습니다고 얘기해서 계약을 했어.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농지증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해줬죠. 그러면 새로 사는 사람은 산소가 있으니까 샀죠. 근데 내가 산소를 없애면 그 여자가 다시 사용 못 사요. 그러면 내가 팔아요, 못 팔아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간테 얼마를 내면 된다고 한 달에? 10만 원 내면은 개발인 허가를 받아서 그 산소를 묘지로 바꿔버려서 지목을. 그러니까 저는 뭉치증이 필요한데 산소만 있으면 무단으로 산소를 만들었는데 산소를 뭘로 바꿨다고? 묘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지증이 필요 없잖아. 묘지는 묘지대로 매도를 하고 농지는 농지대로 매도를 한 건데 이걸 그 무단으로 산소를 썼던 거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묘지로 바꾸는 거를 내가 제게 주는 거야. 방법을. 얼마 받는다고요?
300원.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줄 알아야지, 이걸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돈이 되겠는데 안 되는 걸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뭘 보면, 내가 이걸 팔려고 하다가 못 팔을 때는 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안 팔려갖고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지금 일반 매매도 가능한 거지.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내가 농지로 쓰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가격도 떨어졌을 때 그때 추천하는 게 농지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요 다음에 나올 게 농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다 검토를 하고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주지방법원 2025 5029 2의 경매입니다. 386평이거든요.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지 연금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86평이다 보니까 중평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하고 그다지 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농지가 지금 얼마죠? 감정 가격이 1억 8,400이 얼마까지 하락했죠? 6,600만 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는 누군지는 몰라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다가 그 허가는 내가 보면 취소된 걸로 지금 감정평가상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은 기준 권리가 뭐예요?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설정인데 압류, 가압류 하나도 없고 설정 하나 있죠. 얼마죠? 1억 2천 해놓고 청구를 얼마를 했죠? 9,800만 원 했죠. 즉 이 얘기는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농협에서도 아무리 이것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돈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은 생각하고 빌려줬겠죠. 근데도 지금 보게끔 되면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6,500까지 하락했으니까 이 농협에서도 자기 돈도 다 못 찾아가는 거야. 그럴 정도로 하락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도 나는 거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농지가 좋아서 제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왜 추천했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락한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돈이 되는 거고 높게 질러서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됐다 그랬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신축허가 났었죠. 언제? 2017년도에. 뭘로? 단독주택으로. 근데 여기 보면 허가 착공 사용 승인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착공은 빨간 색깔이 돼 있죠. 여기 빨간 색깔이죠.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도 받았고 착공기까지 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착공계를 내게끔 되면 건축법에서는 언제까지 준공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근데 이거는 착공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고 서류만 냈기 때문에 공매로 진행된다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고 착공계를 냈는데 착공하는 흔적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말소시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건축허가가 말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땅이든지 건축법에서는 땅은 하나의 건축허가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은 땅에 다른 사람이 이미 건축허가 받았다 이러면 내가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건축허가 살아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건축허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취소시켜야 되겠느냐. 제가 가르쳐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어떤 취소시키게끔 되면 내 이름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축허가 받았다는 뜻은 그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면 누구라도 이 땅을 사신 분은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는 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만 낮춰서 받는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신청한다면 연금은 뭐예요? 감정가격의 1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500 써서 아까 감정가격이 얼마였었죠? 그러면 1억 8,400이죠. 1억 8,400이면 이 감정가격이 그대로 이제 하려면 그 자꾸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 다시 감정을 다시 하게끔 됩니다. 그럼 1억 8,400에서 1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이 감정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로 90%를 받더라도 6천, 7천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연금으로 신청한다면 제가 보면 최소한도 1억 5천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매도한다는 얘기죠. 매도한다는 얘기인데 그 매도를 일시금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보게끔 되면 5년으로 달라든지 10년으로 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뭐 종신으로 달라든지 했을 때 얼마든지 연금으로 그러니까 연금을 지금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내가 개발하든지 팔 목적으로 썼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연금으로라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여기 공장도 있고 여기 땅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용도 지역은 보게끔 되면 왜 자연 녹지 지역이죠. 땅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고 공장이 있고 여기 그런 곳입니다. 농림 지역에 공독주택 허용 농림 지역에는 예전에는 농업인의 주택만 지었었는데 이번에 법을 바꿔갖고 농림 지역에 일반 주택도 지을 수 있게끔 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감정 가격이 보죠. 얼마짜리죠? 감정 가격이 9억 3천이죠. 근데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5천6백까지 하락을 했죠. 왜 이렇게 하락했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9억짜리를 1억 6천까지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권리 분석 되게 복잡합니다. 저도 권리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고 야 이건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되는 권리 분석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는 경매 물건이 두 개를 하나로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신리의 경매 물건이 나고 하나는 신선리의 경매 물건이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경매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는 뭐냐면은 한신리면 한신리의 전입자가 누구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신선리의 전입자는 누구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묶어놔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신선리에 있는 사람인지 신리에 있는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나는 그 오랫동안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된 물건을 섞어갖고 저번지에 있는 물건과 이번지에 있는 물건을 같이 섞어서 경매로 집어넣고 저번지에 있는 전입자와 이번지에 있는 전입자 같이 섞어놓고서는 만드는 게 난 법원에서 하는 걸 난 처음 봐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9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어요? 1억 5천6백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6시간을 꾸준히 설마 보면서 이걸 내가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권리를 내렸으니까. 경매 물건이,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9억 3천짜리가 1억 5천6백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집만 있죠. 이 집 있는데, 야, 보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 뭘 돼 있죠? 보면, 농림지역의 한신리 578, 한신리 578-13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신산리 320 전 있죠. 전인데 여기 뭐야? 자연녹지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 다시 말하면 여기 두 개는 한신리, 하나는 뭐야? 신산리. 이게 두 개를 한 번에 엮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매를 내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은 되겠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자는 대로만 정확하게 따라서 하시면 지르지 않고 낙찰만 받으시면은 돈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오늘 추천을 하고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신리 토지부터 먼저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한 필지에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 제가 두 개만 여기 올려놨는데 뭘로 나와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건물을 질 때는 일반 주택을 못 짓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농산물의 창고, 농업용 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농기계 수리센터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 겁니다. 여기 전입자를 보시겠습니다. 세대 보면 여기 뭐 세대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세대주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는 여기 보면 세 명인데 여기는 뭐 네 명이 나와 있죠. 네 명이 나왔는데 여기 뭐야? 뭐가 있죠? 대항력 있음이 나와 있죠. 그 대항력 있음이 나와서 자세히 봤더니 이 전입자는 한신리가 아니라 신선리에 있는 전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조금 아까 내가 신선리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보면 요건 대항력이 있는 건 이거고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기부등본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뭐예요?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는 제1금융권인데 이렇게 빌려주고 경매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매를 걸 보고 그냥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자 이번에는 뭐예요? 한신 물건 보면 요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있고 요게 앞에 조그만 것이 뭐예요? 보면 도로로 돼 있는 것이 하는 표시가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농계 수리센터로 있는데 실제는 창고로 쓰고 있죠.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있죠? 이렇게 폐기물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고물을 단다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낙찰을 받는 건데. 자, 이번에는 신산리입니다. 신산리. 아까는 한신리고 이번에 신산리예요. 신산리 여기 토지죠. 한 필지입니다. 토지 한 필지고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에 도로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여기 보면 도로가 있죠. 여기 도로. 이 땅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 도로가 있는 요 땅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주에 토지만 나온 겁니다. 그럼 용도 지역을 보시게끔 되면 잡으시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자연 녹지 지역의 1종 일반 주거지, 2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용도지에 용도 지역이 두 개가 걸쳐 있는 건 내가 많이 봤는데 세 개가 같이 걸쳐 있는 건 내가 이번 처음 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 있는 녹색은 뭐야?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필요한데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없이 되는 겁니다. 녹지 지역은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운데 이렇게 파란 색깔 만들어놨죠. 이 파란 색깔 줄로 녹지 지역으로 내가 띠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땅에도 녹지 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한산리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있는 그 거기는 농지증이 필요 없고 이거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농지증 필요하는데 이거를 담당자가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게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을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데에 따라 그 건물의 대지에 첨부되어 대지의 과반에 속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을 결정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 집을 짓게끔 된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의 넓이를 차지하는 곳에 법규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 있는 쪽에 이쪽에다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녹지지역이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녹지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의 넓이면은 이 땅 전부 다 내가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49%고 녹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이 51%도 있을 수도 있죠. 해보면은. 이럴 때는 여기 일부를 빼놓고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넘는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설계할 때 요만큼을 잘라서 요것만 대지로 쓰고 여기 그냥 그대로 대지를 안 쓰게끔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부락도 그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얘기고 일부락도 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죠. 무허가 건물은 아까 대학역에 있는 세입자가 있다 그랬죠. 세입자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면 세입자가 건물 주인인지 세입자인지는 몰라요. 나와 있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 아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주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가셔서 이 동네 이장한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건물 주인인지 세입자인지 금방 합니다. 건물 주인이다. 땅 주인 다르고 건물 주인 다른 겁니다. 건물 주인한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김산리 토지 등기부등본 외원 보면 이게 하나은행에서 그대로 준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보면 공부산 지목은 전이나 주택의 위치, 주택 주도가 비닐하우스 두성이 있고 주택 지상의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상의 존재 내역은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전입자가 누가 있죠? 보면 장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과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아까 대항력이 있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건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받게끔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한신권은 그냥 낙찰을 받고 거기에 점유인 사람 건물 털고 있는 물건을 빼놔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농림지역에도 그 일반 주택으로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용도 변경을 한다고 보호를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그거는 가격이 워낙에 17%까지 하락해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는 이 뭐야 신산리 이 토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게끔 되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입자를 우리는 전입자가 세입자이냐 아니면 건축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짓다가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돈 대gan 들어줘야 돼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 근데 건축주라고 한다라면은 철거하고 나가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낙찰받기 전에 여기에 동네에 가서 이장이나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은 건축주가 있고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건물 주인이 거주자일 수도 있고 건축주는 다르고 임차인이 다를 수도 있다. 전체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숫자가 낼 때에 건축주는 철거하고 나가라.
세입자는 거기서 나가라. 그리고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뭐야? 이렇게 소장을 내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를 내서 그 건물을 내보냈는데 아까 농지를 받을 때 무슨 조건이죠? 제가 무슨 조건으로 받는 게 좋다 그랬죠? 원상복구. 그 말에다가 나는 이걸 낙찰을 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원상복구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건축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거기 전입자도 어떻게 된다? 나가라. 판결해달라. 판결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철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 없이 우리가 판결문 가지고 법원에서 대체 집행 또 신청하는 겁니다. 대체 집행 신청하면은 집행관들이 나와서 철거하고 내보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뭐 한 500이든지 7, 800이든지 또 아니면 내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한 5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나가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협상에 내가 얼마, 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주더라도 협상이 된다면 소송하지 않고 그냥 협상에서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아까 한신리까지는 문제가 없고 신산리 거에 있는 것은 주변을 확인해보고 그런 문제만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또 확인하는 게 뭘 확인하라 그랬지 제가? 공정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돼? 이것만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으면은 단투자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큰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홀로가 아니고 법무사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변호사 비용 들어간 거를 가감받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를 선임해서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송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입찰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협상을 해서 미등기 건물도 협상을 하게끔 되면 내가 매매를 해서 살 수도 있죠. 그 사람하고. 되니까 너 나가고 건물을 줘라. 하긴 근데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도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양성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양성화 시킬 수도 있고 미등기 건물을 매매할 수 있는데 제가 양성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면 양성화 시켜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양성화 시키는 거예요. 돈을 들더라도. 근데 양성화 시켜도 나한테 수익이 안 된다면 양성 안 시키고 미등기 건물을 사고 미등기 건물을 또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매도해야 하는 방법도 있고 미등기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낙찰을 받고 나면 미등기 건물을 그대로 매도를 하고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수익이 되는지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더 돈이 되는지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저한테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합시다 하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도 매매할 수가 있고 양성화시켜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이 날 수 있을 때는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매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산 2024 53916입니다. 이것도 보고 참 제가 이 추천 물건을 여러 개를 고르는데 결국 이런 물건도 다 또 나오는구나 하고 이런 물건 제가 또 처음 골라보는 겁니다. 자, 농지거든요. 농지대 몇 평이죠?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인데 1147평입니다. 당진시 송화부 앞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왜 현대제철 있죠. 현대제철로 맞은편이에요. 이게 예전에 현대제철 하갖고 거기 4세대 빌라 질 때 여기 엄청나게 땅값 올라갔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농지가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9억 3천이 2억 2,4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세대를 짓고 뭐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다세대 짓고 뭐 그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이 가격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연금으로 신청해도 관계가 없고 창고를 지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좋은 땅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도로도 옆에 있고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몇 프로까지? 24%까지. 이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억 3천짜리가 2억 2,400까지 떨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요 농지입니다. 이게. 기준권리가 있는데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가등기 없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저기 뭐야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분석한 거고 이거는 등기부등본에서 제가 권리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게 왠가 봤더니 여기 보면 자 이것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회생 절차를 밟았어요. 또 회생 절차를 밟아갖고 회생 절차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압류해갖고 경매로 지불하려고 했던 것이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로 결정이 되게끔 되면 내가 사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거를 뭐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 받아서 내가 주인으로 하지 못하고 내 이름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회생 절차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긴기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2023 회담 114 이렇게 법원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왜 확인을 해봤냐면 이 땅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나와서 전부 다 세 개가 나왔더라고요. 세 개가 나왔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더라고. 두 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닌다면 등기부등본에 회생 절차가 나오고 있는 거를 낙찰을 받을 리가 없는데 왜 받았을까 해갖고 제가 사실은 2023 회단 114를 법원에 들어가서 회생 절차가 판결이 어떻게 났나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났죠? 2023 9월 25일 날 판결이 났죠. 뭘로? 종결이 났습니다. 회생 절차로 해갖고 결론이 난 겁니다. 언제? 2023 9월 25일. 그러면 회생 절차가 판결이 난다고 해도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 까만에 붙잡고 언제부터 차례로 갚으라는 거야. 차례로 갚으라는 거죠. 그러면 차례로 갚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차례로 갚으라고 또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것들이 2025년 7월 12일 날 이게 폐지가 됐더라고요. 회생 절차가. 그러니까 내가 보면 회생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확인한 거에 법원에 들어가서 본 거야. 법원에 들어가서 봤죠. 내가 권리 분석을 이런 거를 수십 개를 해봤어. 처음 해봤어. 수십 개 안 되게 이런 거 처음 본 거야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법원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권리 분석 해봤다 이런 얘기예요.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에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회사님 결제가 진행이 돼갖고 있는데 이게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낸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 확인해보고 제가 보기엔 이건 된다고 나올 것 같으니까 된다고 확인이 되고 나면은 입찰에 들어가고 제가 만약에 판단이 틀렸다 그러면은 입찰에 들어가지 말고 저는 법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사기 무조건 되는 사람들은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묶고 그만두는데 나는 확인해 봤더니 결과가 페이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조사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추천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위치나 땅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도로도 있고 용도 지역도 좋고 그 앞에 현대제철 맞은편이고 그리고 땅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게 창고를 개발하기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감정 가격이 9억짜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최악의 경우에는 뭘로 해도 된다고요? 연금 신청해도 된다. 우리가 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최고가 300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60세 되는 사람이 감정 가격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사람을 신청을 해봤더니 등신으로 300만 원까지 나오는 것이 약 13억, 14억이에요. 감정가. 그러면 제가 보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60세 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연금을 신청한다면 제가 보기엔 250만 원은 나와요. 얼마를 투자해서? 낙찰이 얼마죠? 얼마죠? 2억 3천, 2억 4천이죠. 2억 4, 5천 투자해갖고 왜? 내가 죽을 때까지 250만 원 나온다. 할만 해요? 악의 경우나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확인해보고 이별 가격을 결정하고 한번 해봐도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땅 자체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두 면에 있고, 그리고 용도 지역도 무슨 지역이죠?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성장관리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이렇게 보면 이 땅이, 땅도 아주 평평하죠? 도로 두 면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땅 자체도 상당히 좋다 이럽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산업단지 있고 현대제철 있죠? 그 바로 맞은편이에요. 예전에 이쪽 땅이 한 십몇 년 전에는 여기에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 다세대만 지으면은 그냥 세가 나가고 뭐 했었기 때문에 150만 원씩까지도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 지금 아직도 근데 여기하고 부근리 뭐 이쪽 바로 밑에 이런 쪽에 땅이 그렇게 간 지금 이렇게까지는 지금 가지 않는다고 봐요. 이거는 예전에 경매로 이번에는 나와서 지목이 이게 전인데 이것도 경매로 나왔다가 변경이 돼갖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또 오늘 추천을 한 겁니다.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진입 도로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왜 건물을 짓기 위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도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선도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 도로가 있고 개인 땅을 가지고 도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내 땅에서부터 공무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도로를 공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부터 공로까지 연결이 없을 때 내가 공로를 연결시키는 조건을 건축허가가 나는 거고 그때 내 땅에서부터 공로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땅 주인한테다가 세용승낙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부하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 때 여기는 도로를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면서 거기를 진입도로를 쓰라고 지정을 하는데 지정할 때 누구한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 우리 건축허가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데 다음에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언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럼 지방자치단체 정하는 경우에 보면 여기 당진이죠. 당진시 건축조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현재 주민이 사용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에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도로. 다시 말하면 현황도로를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이루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일산 서구인데 땅이 얼마죠? 27억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6억 6천까지 하락했습니다. 고향 2023 7518인데 땅이 몇 평이죠 지금? 한 86평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자 여기 경기부 등반에도 아무 앞서 있는 가처분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게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만든 거고 요거는 제가 스마트 국토정보에서 본 거고 요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위한 항공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지 도로가 되는 겁니다. 너비가. 근데 제가 보면 기적법상에 있는 그 공로는 너비가 4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와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를 적혀지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축허가 난 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건축허가 났죠. 건축허가 났는데 왜 건축허가 났나고 봤더니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죠? 여기 건축허가 났는데 여기 땅이 도로가 좁은데 여기 보면 도로가 또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도로가 또 있죠. 여기도 도로가 또 있죠. 하지만은 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날 때는 그 건축허가 난 앞에 땅에 도로를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나는 공로가 있고 하나는 개인 도로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집지지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로가 두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로가 있고 개인 도로가 있습니다. 수도가 있고 두 개가 집져 있다는 게.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46조를 보시게끔 되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한다. 다만 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까지 물러난 선은 건축선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공로가 있는데 2m밖에 안 되거든요. 2m밖에 안 될 때는 이 중심선에서부터 내 땅에 도로가 넓이는 데까지 땅을 하면 내 땅을 도로로 양보를 하니까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땅 주인들이 자기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뭐야? 도로 쓰는 양보를 했다는 얘기. 우리도 우리 땅의 도로가 부족한 것은 건축선에 의해서 도로 넓이만큼 한 2m를 후퇴한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안 되는 뜻이죠. 이거 언제든지 건축허가 날 수 있는 이 땅이 감정가가 얼마? 27억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다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보존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이 좋아요? 보존관리 지역이 좋아요? 왜 좋아요? 계획관리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보다 좋은 이유. 건폐 용적률, 건물을 질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뭐 아파트를 질 거야, 빌딩을 질 거야, 아니면 개인주택 질 거예요. 개인주택 짓는 보존관리, 계획관리지나 보존관리가 다를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여기 뭐야? 주택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1000평이나 되는 거를 문화라에서 팔아야 돼, 그냥 팔아야 돼. 얘기하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 수강생들이 같이 4명이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같이 내기를 쪼개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로. 그럼 따로 공유 분할을 해달라, 뭐 농지인데 해달라고 할 거 없어. 4명이 사갖고 4명이 뭐야? 공유물 분할을 하자면 공유물 분할하게끔 소정을 내게끔 그냥 판단을 해. 그럼 니네들 4명이니까 분할하는데 어떻게 분할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분할하면서 우리가 그거 갖고 와라. 그럼 그거 제출하면 그대로 어떡하나? 분할하고 판결 내줘. 판결하면 지적권에서 잘라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 땅에 도로를 낼 사람이 그 도로 넓이만큼 2m면 후퇴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놨으면 얼마 되는데 20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졌는데 압력관계는 20억짜리가 비싸게 비싸게 15억은 가는데 6억이라고 7억이라고 보면 15억짜리가 7억이 크기는 차이가 있잖아요. 혼자 투자해, 넷이 투자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끝나고 나면 기한 가야 돼. 같이 여러분들끼리 같이 인사하고 인사 한번 하고 그래서 같이 한 번씩 밥도 먹고 뭐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럼 당신 이번에 나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름도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 나중에 마음에 안 맞아도 상관할 게 없어. 왜? 낙찰을 받고 나서 공동으로 같이 받는데 바로 분할돼서 따로따로 갖고 있으니까. 쓸 때까지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법 보면 이게 4m가 돼야 되고 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6m고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6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4m의 도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한테서 끝까지 3m니까 그 앞에 도로가 한 2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나한테서 한 2m만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 한 몇십 평만 그냥 도로로 하려 한다 그래도 도로가 넓어짐으로써 내 땅 가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을 도로로 쓴다는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투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도로를 쓴 것이지 역시 건축가 낫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가운데다 이게 뭐 따로 포장을 했죠. 따로 포장한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배수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12번째 물건이다. 경주 지연의 4분의 1 방제 경매입니다. 한필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고 한필지는 농지가 있는 건데 4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방제 경매 금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취하를 시킬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6,10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하라겠죠? 3,000만 원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기 건물 주인이 지분권자가 땅 주인으로서 전부 다 차지하고 주인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4분의 1 지분이지만 내 지분을 사지 않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은 같이 우리가 사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리 못해요. 건물과 땅을 다 같이 팔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출장을 하든지 건물과 땅을 다 팔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등기 부분 여기 보면 필지가 뭐에 전이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소유권 청구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가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매매 예약을 해놨죠. 매매 예약을 해놨고 여기 보면 상속을 했는데 여기 보면 4분의 1 지분을 사행위 취소해서 말았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선순위 가등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다 등록을 한 거를 승속을 한 거를 사행위에 의해서 원상복 4분의 1을 원상복구 시켜놓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원래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지분권자도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했는데 이거를 사행위 취소로 4분의 1을 만들어 놓고 4분의 1을 경매로 집었는데 뭐가 있어? 가등기가 있는 겁니다. 가등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가등기 날짜가 언제죠? 2012년이죠. 지금 몇 년이에요? 25년이죠. 가등기 제척 기간이 얼마라 그랬죠? 10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가등기 제척이 10년이다. 그러니까 그 10년 넘은 거 염려하지 마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듣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제척 기간이라고 해도 낙찰 받으면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받은 게 이걸 본등기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척 기간이 지나면 본등기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농지를 예전에 사놨어요. 15년 전에 사놨어요. 근데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대로 10년이 지나다 보면 그 가등기가 법무사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다가. 당신 몇 월 며칠이 가등기 만료,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때 10년이 지나기 전에 당신 가등기 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법무사가 참 당신 참 잘 가르쳐 주는 법무사다. 다른 법무사는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아직 그대로 두는데 당신은 그렇게 법무사 걸 가르쳐, 그거 맞다. 제척 기간이 맞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를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이다. 제척 기간 지나면 본등기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가등기를 제척 기간 지났기 때문에 낙찰을 우리가 받아도 숙작을 하면서 우리가 쓰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숙작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겠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 가든 선순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선순위 받은 게 뭐야? 지어달라고 소송을 하면은 제척기관에서 지우라고 판결이 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기를 지어놓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경매로 팔아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 주인이 이거는 내 땅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에 우리가 판다고요? 그 사람한테?
얼마에 판단했죠, 제가? 감정가에 판단했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얼마에 지금 6,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5천만 원에 팔아야 된다면 지금 3천만 원까지 떠있으면 얼마에 낙찰 받아야지 돈 얼마가 남는다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가격에 임차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돈이 남지 않는 걸 낙찰 받으면 낙찰 못 받은 걸 이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 가지고 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너무 등록하라고 내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개책 기간에 의한 가등기 소멸시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재를 여러분들은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 보면 제척 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집이 있고 농지가 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주인 노릇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새 행위로 해가고 스물이 일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사람은 스물이 셋이 첫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집도 돼 있고 용도 지역도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것도 제가 보면 그 투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이 뭐 낙찰을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시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고 일주일 기다리면 낙찰하고가 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걸 제가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자, 이거 마지막에 또 하나 또 있는데 이게 보면 이번에 뭐예요? 이것도 광화군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마지막 건데 이 보면 13번째 거죠. 인천입니다. 2024 8269. 강화도 전원주택 단지 내에 남정 가격이 3억짜리가 1억 4백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토지 면적이 68평밖에 안 돼서 조금 좁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가격을 많이 쳤는데 건물은 좀 잘 됐지 새로운 건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1억 정도라면은 해볼만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집도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고 했고 여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취등록세, 양도세 다 특혜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한 건데 권리 분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 진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집에 보니까. 세입자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현장을 한번 가셔서 바람 쐬러 한번 강호도에 가셔서 분위기 다 보고 매매를 하든지 세를 주들 때 얼마에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월세락도 줄 수 있겠는가? 그럼 얼마를 줄 수 있겠는가? 내가 매도할 때까지 그런 것만 한번 보시고 내가 매도를 얼마 정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만 보시고 하시면 결정을 하게끔 되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정 가격으로 매도를 못하고 얼마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매도를 하면은 팔릴 수 있겠다는 걸 여러분이 현장을 가봐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가격이 3억인데 내가 2억 5천에만 내놔도 팔리겠냐? 2억 3천에 내놓으면 팔리겠냐? 그럼 1억 6천까지도 1억 얼마까지 떨어졌으면 내가 1억 3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가 3억짜리를 2억 정도에 주면 약 팔린다고 그런다. 그럼 나는 결국 양도소득세하고 취등록세 빼면 사서 한 6개월에 한 3천 남는다. 얼마에 낙찰을 받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못 받아도 아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다. 다시 말하면 손을 못 보는 걸 낙찰받으면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 전원주택 단지 안에 이렇게 토지가 조금씩 이렇게 작고 바로 맞은편에가 이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또 쓰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지어서 집 자체는 좋고 그 주변 환경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오늘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뭐 얼른 물어보실 게 없으면 집에 가서라도 잘 보시고 자기하고 맞는 물건을 고르고
거기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한테다가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할 때는 동영상으로 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밴드 초청을 해드려요. 동영상 밴드 초청은 지금 보면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한 거를 반씩 잘라서 한 1시간 30분씩으로 해갖고 1강, 2강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에서 편안하게 아무 때나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같이 하게끔 되니까 등록을 하면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도 되고 다 하는데 우리 보게끔 되면 지방에서 계신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시게끔 되면은 매번은 못 올라오시더라도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시간을 내갖고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했던 거 물어보시고 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면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동시에 하게끔 되니까 그런 건 아무 염려하지 않고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준비할 때는 제가 그 소송한 실전 사례를 전부 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교재에다가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실제 소정 다 했던 거를. 다음번에 할 때는 아마 건물은 매각적이 토지만 매각 뭐 이런 거를 수정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그 교재에다 한번 넣게끔 되면은 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소송을 하면 되겠구나 싶은데 지금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가 오늘도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지분 아닙니까? 지분이 가장 빨리 끝나고 수익성도 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장번치로 조금씩 벌 수 있는 것이 지분이 참 많아요.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같이 지분권자인데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경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권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 지분에 대한 것에 소송한 것을 특강으로 좀 해놓은 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하는 걸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제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종실의 특수경매 이렇게 블로그 들어가서 보시게끔 되면은 거기에 소송한 사례가 한 20개를 소송하고 상대편 답변서, 우리 답변서 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 것이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좀 있는데 그 블로그에는 많이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예전에 좀 올렸다가 일주일에 한두 명밖에 안 오니까 내가 잘 안 옮기거든. 네, 앞으로 좀 있으면 그냥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유튜브에다가 편집을 해갖고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이게 올려야 되겠구나 해갖고 전문을 다 한다 그러니까 글씨가 안 보여서 아까처럼 분할을 해갖고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읽지 못하니까 유튜브 보다 보면 정지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정지 누르면 화면이 수업이 되잖아요. 수업이 되면 그거 그 내용을 다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다 읽고 나면 또 진행을 시키면 그 다음 페이지 또 나오게끔 되면 또 읽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 그런 식으로 지금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다 하고 끝내도록 하고 2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